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시작하는 강의. 오늘이 이제 첫 주죠? 첫 주 첫날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이제 시작할 건데, 제 수업을 혹시 처음 듣는 분들, 꽤 있네요. 이분들 중에 상담하신 분도 있고 안 한 분들 있는데, 상담이 좀 필요한 분들은 네이버 예약 시스템 통해서 상담을 좀 해주세요. 목요일 날 같은 거 아직 비어 있는 것 같으니까 얘기해 주시고, 짧게 물어보실 분들은 쉬는 시간 통해서 질문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계획서 다 받았죠? 강의 계획서. 이번 학습 목표 보시면 이번에는 기본권 강론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래도 해독이 좀 적은 정치권, 청구권적 기본권, 사회권, 그 다음에 앞부분 재산권 부분의 중요 판례를 좀 다지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판례를 볼 때는 제한되는 기본권, 위헌 심사 기준, 또 위헌 판결의 합헌 쟁점 조금 많이 울리는 것 같은데요. 부분을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판례를 볼 때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될지를 조금 판례마다 짚어갈 겁니다. 모든 판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할 수는 없는데 한두 번 이것이 연습이 되고 판례를 볼 때 그게 조금 익숙해지면 나중에 새로운 판례가 나왔을 때도 여러분 스스로 이 판례는 무슨 기본권이 제한될까 생각을 떠올릴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자주 이 한 달 동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교재는 헌법학원을 중심으로 할 거고, 여러분들이 복습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기출문제집을 푸셔도 되고, 아니면 제 기출문제집 문제편, 해설편 이렇게 두 권으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책을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공부 방법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수업 진행은 수업 전 그 범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가볍게 그 판례가 무슨 판례가 있는지 예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업을 통해서 제가 판례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배운 범위는 스스로 기출문제집을 풀고 난 다음에 기본서를 복습하는 식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 주별 수업 내용은 일단은 첫 번째 주, 이번 주에 정치적 기본권을 다 나갈 거예요. 오늘입니다. 오늘 다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청구권을 2주차에 하고, 3주차에 사회적 기본권을 끝내고, 4주차에 의무 지방자치제도, 그 다음에 재산권을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 마지막 5주차가 남으면 그때 이제 나머지 범위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한 1시간씩 배치를 해가지고, 헌법 총론 1시간, 기본권 총론 1시간, 자유권을 한 2시간 정도 해서 4시간 이렇게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총 허락된 시간이 20시간밖에 안 돼요. 그래서 20시간 동안 볼 수 있는 책의 내용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뭔가 전체를 보겠다, 이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거고,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례를 봐야 될지 좀 안목을 키우는 시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제가 커리큘럼하고 그 다음에 공부 방법, 이번 리챌린지뿐만 아니라 시험 때까지 2차 대비 커리큘럼을 어떻게 할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이게 지금 4월의 리챌린지고, 그 다음에 5, 6월 아주 마지막 주부터 60일 작전이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리챌린지. 그 다음에 이때가 기출, 그 다음에 이때가 60일 작전입니다. 이 커리를 그대로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근데 중간에 자기가 조금 부족하다 해서 커리를 못 따라가고 인강으로 돌리는 순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강 일정에 맞게 자기가 좀 조정을 하면서 해야 되고 미리 좀 채워가야 됩니다. 4월 리챌린지는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제 5주를 진행하는 거고, 리챌린지 강의를 들을 때는 지금 정치적 기본권부터 재산권까지만 주로 나가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자유권이라든지 헌법 총론, 기본권 총론은 제 강의를 이미 들었던 사람은 이것만 들으면 되고, 제 강의가 처음인 사람들은 나머지 파트를 긴 강의로는 올인원 강의가 있고, 올인원 강의 또는 심화 압축 이론 강의가 있어요. 지금 올인원 강의가 아마도 64강씩 128강이 약 한 130강 정도 될 것 같고, 심화 압축 이론 강의는 86강 정도 됩니다.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러면 이 부분 중에서 여러분들이 수업하는 범위를 뺀 부분, 그렇죠? 수업하는 부분은 수업으로 소화를 시키시고, 그 나머지 부분은 올인원 강의나 심화 압축 이론에서 찾아 들으시면 됩니다. 심화 압축 이론도 조금 빨리 할 뿐이지 전범위, 전판례를 다 다루기 때문에 이걸로 들으셔도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된 분들, 이번 시험 기준으로 한 37.5점 이상인 분들은 이걸 들으셔도 되고, 만약에 내가 한 30점 초반대다, 30에서 35점 사이다, 그러면 올인원 강의를 들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니면 자기가 한번 들어보고 조금 너무 빠르다 그러면 이 부분 듣고, 나 이 부분 나는 신체의제에 자신 있어, 그러면 간단한 걸로 들으셔도 되고, 이렇게 좀 골라 들으시면 돼요. 두 개를 담아놓고 이렇게 골라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챌린지 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집으로 복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강의 듣고 기출 범위만큼 기출을 풀고 복습하는데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해요. 4시간 수업을 하면. 기출 풀고 복습하는데도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기본서까지 보는 복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건 아닌데, 이 나머지 파트 강의를 어떻게 들을 것인지를 좀 고민을 해보시면 돼요. 자기가 다른 선생님한테 기본이론 강의를 들었다 그러면 점수에 상관없이 압축 이론을 들으셔도 되는데, 기본기가 너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론 강의를 꼭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은 40점에서 멈출 거예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그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고득점 하고 싶다, 또는 여경분들은 점수를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기초가 기본 이론 강의가 쌓여져 있지 않으면 좋은 점수가 안 나와요. 그건 제가 알기 때문에 여경분들이라든지 고득점을 생각하는 분들은 꼭 나머지 파트를 수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4월 안에 끝내면 베스트지만 4월 안에 못 끝낼 수 있죠. 그럼 어떻게? 기출 강의까지 조금 이거를 끌고 가도 됩니다. 한 5월 달까지 끝내면 베스트일 것 같아요. 4월 안에 끝낼 수 있는 분들은 끝내고, 안 되면 5월 달에 끝내주시는 게 베스트일 것 같아요. 기출 강의 들어가면 일단 5월 달에는 312제, 최신 기출 312제, 300문제 정도만 풀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그동안 갖고 계신 거든지 제 걸로든지 기출문제집 혼자 풀 수 있으니까 기출을 푸셨기 때문에 여기서 한 634제, 그 다음에 여기서는 312제만 풀 겁니다. 그래서 5월까지 이거를 할 테니까 5월 안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끝내고 오시면 베스트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월 달에는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제가 3개년 최신 판례 OX 문제집을 출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3개년 최신 판례는 기본서에 거의 들어있기도 있지만 반영이 안 된 판례도 있고, 약 한 270개 판례를 넣었어요. 270개 판례를 넣고, 이거를 기출된 모든 지문, 이 270개 판례에 기출된 모든 지문을 단 한 지문도 빠뜨리지 않고 다 제가 샅샅이 뒤져가지고 UX 문제집에 넣었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너무 시간 오래 걸렸어요. 누가 베끼기는 쉽겠지. 베끼는 건 쉬운데 제가 이거를 검색해서 찾아내는 거는 정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이제 다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대신 플러스 저는 이걸로는 만족 못하는 사람이라 이것과 비교해서 봐야 될 판례들이 있어요. 비교 판례 또는 같은 취지 판례들이 있어. 이미 전에 판례인데 이전 판례지만 비교 판례, 같은 취지 판례까지 OX로 만들어서 추가를 했고, 아마 요거까지 하면 제 생각은 한 500개 넘는 판례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비교 판례도 막 한 것보다 한 100개 이상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 요 정도 되면 사실은 저는 이제 이거 하면 고득점이 가능한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3개년 최신 판례 3년, 21, 22, 23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거 기출을 안 풀고 제 기출을 안 풀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본서하고 요 3개년 최신 판례를 꼭 챙기고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제일 마지막에는 요거 이렇게 기본서하고 요거를 반복 회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효과가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쭉 따라오실 분들은 그냥 리챌린지 듣고 기출 이거 듣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지금 다른 거를 들어야 되는 분은 요거 듣고 최대한 5월까지 듣고 그 다음에 바로 일로 이렇게 넘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해되셨죠? 5월 지금 이론 강의 혹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 이 노란색 라인을 가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일정상 어때요? 그거 다 들을 수 있겠어요? 5월까지는 소화할 수 있겠어요? 5월까지 가능하겠다. 혹시 4월 안에 끝낼 거다. 이거 가능합니다. 4월 안에 끝내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좋겠어. 한 번에 많이 듣지 마세요. 원래 한 번에 많이 들으면 토할 것 같고 하기 싫어. 그래서 저는 하루에 2강, 3강 정도, 많아도 3강, 하루에 2강, 대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듣는 거죠. 2강 정도 들으면 보통 40분 정도 되거든요. 한 강이. 그러면 2강 정도 들으면 1시간 20분. 조금 1.5배속으로 듣는 분들은 1시간에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2강 정도를 매일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5월 안에 끝내는 거 어렵지 않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0일 작전 오면 제가 약 2,000개 정도의 지문을 드려요. 60일 작전 교재에서. 이게 제가 이제 최종 판례, 최신 판례, 기출, 그 다음에 중요 판례 지문들 만들어서 2,000개 지문을 만들고 요거를 제가 모두 개수형 문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개수형 문제로 드리니까 여러분들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이게 개수형이 아니라 그냥 2,000개의 OX를 푼다라고 생각하시고 푸시면 돼요. 근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의 개수형이니까 한 개라도 정확히 모르면 무조건 그 문제는 틀리겠죠. 그래서 한 파트당 제가 50문제를 드리면 보통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한 18개 틀립니다. 틀려. 그러니까 틀린 거에 매몰되지 말고 내가 지문을 다 아냐 모르냐만 중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이번에도 이제 2,000개 지문으로 할 거고 솔직히 공부하고 이 2,000개 지문만 봐도 70%는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한 70%는 60일 지문에서 커버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그대로 안 나오면 응용이 돼버리니까 응용이 됐을 때 그 판례는 그 판례인데 여러분들 응용됐을 때 응용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응용 문제를 못 풀면 아무리 그 안에 판례와 지문이 들어있어도 놓치게 돼요. 근데 응용 지문을 풀기 위해서 기본기는 앞에서 다지고 오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2,000개 지문을 이렇게 한다. 그리고 이때 24년 상반기 최판을 하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때 이렇게 하면 이제 완성입니다. 사실 저는 그 커리를 따라갈 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와 어떤 기출을 풀었는지를 아주 세심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갑자기 펑크를 내고 복태를 안 풀어버리고 중간기말고사를 안 풀면 펑크가 나는 겁니다. 저는 전 커리를 따라왔다는 걸 전제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기 때문에 헌법만큼은 커리 일정을 지켜서 해주시면 되고 수업에 못 오더라도 혹시 복태 중간 기말고사는 반드시 챙겨서 풀어야 됩니다. 복태 중간 기말고사는 저는 완전히 최신 기출로만 드려요. 최신 기출이 우리가 헌법 시험이 21개 시험이 있기 때문에 최신 기출을 현재 나와 있는 거에서 사봐도 반영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기출 문제집에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매주 보는 복습 테스트로 드리니까 절대 그거는 놓치지 말고 계속 쌓아가면서 푸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제 시작하면서 4월부터 7월까지 드리는 복습 테스트는 챙겨서 보시고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쌓아둘 필요는 없고 그중에 모르는 지문만 따로 잘라서 붙이든지 사진으로 찍어두든지 자기만의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보관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뭐만 복습을 하면 되냐? 요 이제 기본서 우리가 기본서 이렇게 본 거 여기서 본 기본서하고
그 다음에 요 3개년 최판, 그 다음에 24년 상반기 최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간부 시험에서는 상반기 그 최판을 아주 많이 출제를 했는데 이번 경향 보니까 최판에 그렇게 비중을 두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중요하겠지만 완전 최신 재판은 상대적으로 조금 중요도가 떨어져 보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챙기고 가죠. 한두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에는 이 빨간색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60일 작전의 지문하고 기출문제집 이런 지문들은 결국은 숙지하고 반복하는 거 필요하긴 한데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백날 암기해봤자 이 응용 문제를 풀 수 없으면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막 기출만 반복했다. 기출만 반복하겠다. 물론 그러고도 고득점 나오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는 뭐냐? 스스로 응용력이 있는 친구입니다. 기출만 풀었어도 기출 지문을 보고 국어적 표현 이렇게 바꿔 나올 수 있겠네. 응용력 있는 친구들은 기출만 반복하고도 고득점 맞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기출만 반복해서는 응용력이 길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이 공부해도 고득점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절대 40점 이상 안 나오고 이런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의 커리 부분이고, 이제 공부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질 것 같아요. 기출 위주로 혹시 공부한 친구들, 그동안 기출, 기본서는 안 보고 기출 위주로 공부했다. 그렇죠. 이분들은 기출 지문이 자기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어디 가는 건 아니에요.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두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다가 기본서를 더해 주시면 되는데 좀 안타까워요. 이 기본서는 이론서가 아니야. 출제가 되는 판례하고 출제가 되는 지문들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기출문제지, 기출문제지. 기출이 된 판례를 제가 가져다가 기출이 된 문장을 지난 글씨와 밑줄을 그어서 여러분들한테 내고 그 판례에서 세부 쟁점이 나오면 그것도 또 메모해서 기출 표시까지 해요. 그래서 사실은 기출이 된 해설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서를 보는 장점은 기출을 반복하는 느낌이 들 거고 그러면서 이 판례 안에서 요것도 기출, 요것도 기출, 요것도 기출이구나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그 기출을 따로 봤다면 한 판례 안에 이 문장도 나오고 이 문장도 나오고 결론도 나왔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서만 보고도 42.5점 이상 나온 친구가 있어요. 아무 문제도 안 풀고 기출도 안 풀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60일 작전도 안 하고 그냥 이론 강의 저한테 2달 듣고 4달 듣고 이 기본서만 8번 9번 봤는데 이번에 42.5점을 맞은 친구가 있어요.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냥 이론서가 아니고 제가 기출이 된 판례를 바탕으로 이 기본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중간중간 아주 어려운 OX들, 기출이 된 OX들도 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목표로 한 것은 교수님들 문장은 한 문장도 넣지 않겠다였어. 오직 다 판례의 문장으로 기출이 될 수 있는 문장만 넣겠다는 게 제 목표였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개정판이 나오면서 더 불필요한 것 좀 많이 걷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서를 처음에는 빡빡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래서 다른 이제 선생님들 교재를 봤어. 뭐 OX 문제집이라고 봤는데 이만하더라고. 근데 기본서보다 더 두꺼워. 사실은 그러면 그걸 반복한다? 그럴 바에 기본서를 반복하는 게 더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제가 진짜 들었습니다. 왜? 그건 체계가 없지만 이건 체계가 있으니까. 사람이 체계를 갖고 외우면 더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로 위주로 공부한 친구들은 기본서를 통해 그 기출을 체계 있게 외운다. 생각하고 이 기본서를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판례가 처음 보는 판례는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집에서 풀었던
OX에서 풀었던 판례가 들어있을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대신 혼자 볼 수 있으면 베스트지. 근데 혼자 못 보니까 이론 강의를 통해서 빠르게 저랑 같이 한번 봐달라는 겁니다. 제가 이론 강의할 때 판례를 사실관계를 설명하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론을 좀 외울 수 있도록, 지금은 그냥 무조건 외웠다면 제가 사실관계나 법리를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놓고 좀 이해하실 수 있게 도움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기출을 나중에 이제 풀거나 하면 이 책에 보면 판례 색인이 이렇게 다 있어요. 판례 색인. 그래서 어디선가 문제를 풀고 복태나 기출을 풀고 나서 그 판례가 궁금하다 그러면 판례 색인에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한 판례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3군데, 4군데 이렇게 섞여져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찾아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판례 색인의 여러 페이지에 출연한 판례는 뭐야? 다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 군데에서 나올 만큼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출을 위주로 한 분들은 기본서로 중심으로 공부하고 기출 지문은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숙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그러면 이제 기본서로 제 커리를 충실히 따라온 친구들은 기본서를 중심으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분들 중에 제가 또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기본서로 하다 보니까 이 OX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서에는 분명 들어있는 문장임에도 자기가 그걸 놓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기출이 된 건데, 기출이 된 판례고 기출이 된 문장인데도 남들은 맞추는데, 이른바 기출만 외운 친구들은 맞추는데 나는 틀리는 문제가 생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가 부족하냐? 기출 지문에 대한 숙지가 부족합니다. 이미 기본서는 저랑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똑같이 보시면서 반드시 병행해야 되는 게 기출 문제집에서 지문, 틀린 지문, 판례를 확인하는 것을 병행해야 됩니다. 뭘 기준으로 하냐? 이번에 시험 봤을 때 저한테 이제 상담 온 친구들은 이건 다 야 기출됐던 판례고 지문이야 라고 체크해줬는데 자기가 그걸 놓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기출 지문에 대한 숙지가 부족한 겁니다. 책 보면서 반드시 기출 문제집, 틀린 지문, 판례를 확인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아셨죠? 그렇게 해주시고 그분들은 기본서 기출이 같이 회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달라요. 그동안 기출만 한 분들은 기본서 중심으로 해야 되고 기본서 중심으로 한 분들은 기출 숙지가 조금 상대적으로 왜? 기출만 반복한 분들은 9번, 10번 했기 때문에 그 기출은 안 틀린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서 중심으로 한 친구들은 일부 지문에 대해서 놓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기출을 좀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이 다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기본서를 보는 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서를 보면 예를 들면 적법 절차 원칙을 한번 펴볼까요? 적법 절차 원칙이 자, 126페이지. 기본서는 구조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키워드 명은 출제되는 질문입니다. 다음 중 적법 절차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골라라 할 때 이게 질문.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헌법 조문 이렇게 소개를 하고 만약에 부속 법령이 있다면 그 법률까지 소개를 앞부분에서 합니다. 그래서 헌법은 1항하고 3항에서 12조 1항 3항이 적법 절차 원칙의 근거 조문이에요. 그래서 이 조문을 소개를 하고 아래 의 및 연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12조 1항 후문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이 적법 절차 원칙으로 수용하고 있다. 판례 표현 그대로 가져옵니다. 이 세 문장이 22년 경찰 승진 시험에서 그대로 출제됐다는 취지입니다. 이 적법 절차 원칙의 연역, 헌정사 어떻게 들어왔냐? 영국의 마그나카르타, 미국의 수정헌법, 그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9차 헌법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요 연역이 3번 이렇게 출제가 됐다는 겁니다. 미국의 수정헌법을 건드려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지난 글씨, 그 다음에 9차 헌법에 규정됐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3개가 기출이 됐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또 나올 수 있는 문장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문단 보면 이 의미에 대해서 밝혀주는데 이건
형사 절차상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공권력 작용에 적용되고, 그 다음에 절차상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합리성, 정당성을 갖춘 실체적인 적법성이다. 법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법의 내용까지 보는 실체적 적법성이다.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고, 경찰 승진 시험에서 이 문장을 또 그대로 출제를 한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내용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게 아래 판례가 있죠. 그래서 OX 보면 이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지문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 의미 연역, 그 다음에 적법 절차 원칙의 적용 범위, 적용 범위는 쉽게 얘기해서 모든 공권력 행사에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적용 범위, 그 다음 3번 보면 과잉금지 원칙과의 관계 이렇게 있죠. 이 세 개의 페이지는 개념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항상 읽을 때마다 전체를 정독해야 됩니다. 전체를. 그리고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 129페이지로 오면 이제 넘버링된 판례들이 나와요. 위배된다고 본 판례, 위헌 판례죠. 위헌 판례가 12개. 그 다음에 131페이지 넘겨보면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합헌 판례가 무려 그렇게 많지 않네. 24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넘버링된 판례부터는 제목 보고 결론 기억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처음 볼 때는 제목 보고 나 이 판례 알아, 몰라. 이건 위헌이야, 합헌이야를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정과나 1번 보면 정과나 감호 처분을 선고받은 사실 등 법정의 요건에 해당하면 재범의 위험성 유무에도 불구하고 필요적으로 보호감으로 선고하도록 한 구사회보호법 조항은 이게 지문 헌법에 위반된다. 혹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아니면 끝에 국민의 법관에 의한 정당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다. 그 위에 밑에 줄거진 첫 번째 부분 보면 12조 1항 후문에 정한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된다. 그렇죠? 적법 절차 원칙이 위반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끝에 재판 청구권 침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거를 결론을 기억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법무부, 이건 많이 봤죠?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이렇게 되어 있죠? 결론은 끝에 적법 절차가 존중되지 않는다. 즉 위반된답니다. 그렇죠? 위반된다. 또 손가락 부분 보면 무죄 추정 원칙에도 위반된다. 이건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죄 추정 원칙에도 위반된다가 기출이 많이 됐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기억하고 그 아래에 제목, 결론 위반된다. 4번도 제목, 결론 위반된다. 5번 제목, 결론, 적법 절차 원칙 및 재판 청구권 위반된다. 침해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결론 위주로 보시면 되고 손가락 부분은 이 판례에서 적법 절차뿐만 아니라 무죄 추정 원칙도 설명했기 때문에 무죄 추정 원칙도 같이 기억하라고 반복이 되는 겁니다. 무죄 추정 원칙 가면 이 판례가 또 나오고 그 밑에 적법 절차 원칙에도 위반된다.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반복을 시키는 겁니다. 기본서를 통해서. 그리고 5번 판례 손가락 부분 보면 이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그 사실관계 취지를 설명해 놓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왜 어떤 점 때문에 위헌이냐를 제가 아래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참고하도록 되어 있고 손가락 2개, 3개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이니까 참고사항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만약에 딱 보고 이해가 되면 안 봐도 되는 거예요. 딱 보고 이해되면 안 봐도 되고 이 판례를 이해하고 싶은 분들은 보면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버링된 판례는 첫 번째 뭘 기억해야 된다? 결론. 그 다음에 손가락 부분을 봤는데 기출딱지가 막 붙었네? 그러면 그것도 무죄 추정 원칙에도 위반되는구나. 기억 한번 해주고 나머지 손가락들은 쭉쭉쭉 넘기시면 됩니다. 제목, 결론, 제목, 결론. 그렇죠? 12번 보세요. 12번.
이 12번 판례 보면 이건 너무 많이 유명했죠.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한테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자료 열람 요청할 수 있는 거. 이거 위헌인데 위헌인 이유가 아주 중요했죠. 딱 하나, 사후 통지 절차 두지 않은 것이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된다 판례입니다. 그런데 그 판례에서 이렇게 손가락 부분 1번부터 4번까지를 검토했는데 1, 2, 3은 다 문제없다. 위반되지 않는다 얘기하면서 4번만 위헌이다 얘기합니다. 영장주의 적용되지 않고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고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다만 적법 절차 원칙에만 위반된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의해서 봐야 될 거는 결론이 위헌입니다. 결론이 위헌인데 위헌 판결에서 이렇게 합헌 쟁점이 있는 거. 여러분들은 위헌에 꽂혀 있기 때문에 이 합헌 쟁점을 출제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난이도를 높일 때 꼭 이 부분을 출제해요. 그렇죠? 이 판례를 출제해. 여러분들은 이걸 위헌으로만 기억해. 근데 과잉금지 원칙이 위반되어 위헌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뭐다? B. B 틀렸어. 영장주의 위반하여 위헌이다. B. 그렇죠? 오직 뭐? 적법 절차 원칙에만 위반된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건 뭐다? 위헌 판결의 합헌 쟁점을 여러분들이 챙겨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제가 강의 계획서도 넣었는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건 판례를 같이 봐야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기출로는 한계가 있어. 판례를 보면서 아 맞아 이 판례는 말이야 1, 2, 3, 4는 문제 없었어. 4, 5번만 문제야. 이런 식으로 챙겨가야 됩니다. 아셨죠? 이 부분 위헌 판결의 합헌 쟁점. 그래서 위헌 판결이죠. 12번. 위헌이죠. 헌법 불합치도 위헌이니까 위헌 판결 중에서 이렇게 손가락에서 합헌 쟁점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별표 치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아 이거 출제될 수 있겠구나. 실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합헌 판례는 쉬워. 왜? 모든 쟁점이 합헌이니까. 그렇지? 사실은 다 기억 안 해도 돼. 그렇죠? 위헌 판결의 합헌 쟁점만 챙기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한되는 기본권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제한되는 기본권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이런 경우 무슨 기본권 제한돼?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게 될 거야. 그러면 새로운 판례가 나왔을 때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 이거는 표현의 자유이니까 일행자는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 사고하게 되면 어떤 판례가 나왔다 하더라도 아, 귀찮게 하네. 의무 부과하네. 일행자 제한이 되겠네. 라고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챙겨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제한되는 기본권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제한되지 않는 기본권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서울광장을 경찰들이 어떻게 해요? 차벽 봉쇄했죠? 그 사건. 위헌입니까? 합헌입니까? 결론. 차벽 봉쇄. 위헌이 합헌이야. 위헌. 그렇죠? 근데 무슨 기본권 침해 위헌입니까? 내가 서울광장을 왔다 갔다 하고 싶은데 그걸 딱 막아버렸어. 그럼 뭐다? 통행의 자유 제한. 뭐 일행자 제한이고 제한 안 되는 거 얘기하죠. 뭐 거기서 살 거냐 너. 아니지. 그래서 제한 안 되는 거 뭐라고 얘기해? 거주 이전의 자유는 제한되지 않는다. 일행자 제한인 거 안 물어봐. 뭘 물어보냐? 거주 이전의 자유는 제한되지 않는다. 이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제한되는 기본권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제한되지 않는 기본권이 출제라고. 그렇죠? 교수님들이 요거 출제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떤 판례에서 제한되지 않는 기본권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손가락에 무조건 넣습니다. 그게 나오면 그거를 기억해야 된다. 그렇죠? 외워야 될 거 위헌 판결의 합헌 쟁점 그리고 제한되지 않는 기본권만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맨날 기억 물어보는데 선생님 여기서는 침해 여부만 검토하는데 그러면 이건 제한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제한을
검토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뭘 검토한 거예요? 2단계 침해를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야? 이미 침해를 검토하고 있다는 거는 뭐예요? 제한됨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제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해 여부만 검토할 때는 제한되는지 안 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 고민할 필요가. 왜? 제한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거는 제한되지 않는 거를 고민하면 된다는 거. 이거는 좀 외워야 돼. 요것도 좀 외워야 되고 요것도 외워야 되고 나머지는 제한되기 때문에 침해를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제한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인 뭐도 안 돼. 침해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렇잖아. 앞에서 X 됐으니까 뒤에도 X지. 근데 제한되면 침해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제 선택지가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제한 이렇게 됩니다. 우리 37조 2항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 모든 기본권은 뭐뭐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모든 기본권은 제한할 수 있어. 심지어 뭐까지? 생명권까지도 제한해서 사형제도가 있는 거잖아요.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제한이 지나치면 목수해법에 어긋나면 뭐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그때 비로소 침해는 안 돼. 제한은 할 수 있지만 침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한을 전제로 침해 여부를 검토하는 거야. 그런데 애초에 이거는 관련이 없잖아. 헌재가 너무 바쁘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권 10개를 갖고 들고 와. 그걸 우리가 기본권의 경합이라고 합니다. 곰곰이 누워가지고 난 말이야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 하면서 10개를 얘기해. 그럼 헌재가 그걸 일일이 검토해 주겠겠어? 안 되겠죠. 바빠. 소송 경제상 너무 바쁘기 때문에 몇 개는 내치는 겁니다. 미리. 거주의진의 자유 제한은 아니잖아. 이건 좀 가져오지만 나 귀찮아 죽겠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웃시키는 거야. 아웃시키고 이 사안은 일행자만 제한이야. 그러니까 일행자가 제한이니까 일행자 침해 여부 검토할 거야. 그러면서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목수해법 이렇게 검토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과잉금지 원칙은 주로 피의 최소성 단계에서 위반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목적, 수단의 적합성이 부정된 판례가 있죠. 특히 목적의 정당성 부정된 판례도 외워야 되죠. 그 다음에 수단의 적합성 부정된 판례는 저는 이제 외우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책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고 판례 보다가 이거 두 개는 좀 예외적이란 말이야. 대부분 피해 최소성 단계에서 위헌인데 이 두 개가 예외적인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오면 한번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헌 판결 합헌 쟁점, 제한되지 않는 기본권, 그 다음에 뭐 1단계, 2단계에서 위반되는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사 기준. 우리가 여러분들 어떤 기본권이 제한될 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 기준은 과잉금지 원칙 또는 비례 원칙입니다. 이건 A, B, C, D 목적, 수단, 피해 최소성, 법의 균형성을 검토해요. 근데 가끔 피해의 최소성 단계에서 좀 완화 심사하겠다 이런 표현 나오죠. 상업 광고, 정치적 표현보다는 좀 떨어지니까 완화 심사하겠다. 재산권, 동물 이런 것들은 좀 완화 심사하겠다는 겁니다. 완화 심사. 비례 원칙의 완화 심사. 직업 수행의 자유, 선택 자유보다 더 광범위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비례 원칙 완화 심사하겠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정해져 있어. 근데 완화 심사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얘도 뭐다? 비례 원칙. 비례 원칙. 중요한 것은 자의금지 원칙이 나오는 건데 자의금지 원칙은 일단 누구랑 친구예요? 어떤 기본권이랑 친구야? 평등권은 항상 어떤 기본권을 얘기하면서 그런데 나 차별받는 것 같아. 평등권은 항상 얘기할 수 있는 기본권이에요. 그래서 평등권 얘기할 때 얘가 친구야. 평등권의 심사 기준은 원칙이 뭐다? 비례가 아니고 자의금지입니다.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만 따지는 아주 느슨한 원칙이에요. 다만 오히려 예외적으로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얘기하고 있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비례 원칙입니다. 그래서 평등권
평등권 심사 기준을 물어봤을 때는 얘가 원칙이기 때문에 대부분 일로 가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36조 1항 혼인과 가족 생활에서 양성평등이라든지 공무단위권의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가산점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예외적으로 비례원칙으로 가요. 그래서 평등권은 심사 기준이 자의금지로 간다. 요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 기본권 중에서도 비례원칙 완화 심사가 아니라 가끔 자의금지 원칙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애가 재판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심사 기준도 사실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정도 있어야 됩니다. 비례원칙이고 원칙이고 일부 완화된다는 거, 완화되는 거 몇 가지 이렇게 있고, 그런데 일반 기본권 중에서도 자의금지 원칙을 얘기하는 게 재판 청구권에서 나온다. 그렇죠? 재판 청구권은 제도적 보장 성격이 강해서 자의금지 원칙 또는 합리성 원칙에 따라 심사한다는 표현을 딱 한 번 쓴단 말이에요. 그게 아주 예외죠.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 평등권에서만 자의금지 원칙이 나온다. 이렇게 심사 기준도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 기준, 그 다음에 제한되지 않는 기본권, 합헌 판결 쟁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기본서 볼 때는 다시 한번 앞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는 개념 판례로서 전체를 항상 정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위헌 합헌 넘버링된 세부 판례는 판례의 결론을 아는 것이 먼저, 그 다음에 세부 쟁점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위헌 판결의 합헌 쟁점 부분, 제한되지 않는 기본권 부분, 그 다음에 심사 기준 언급되고 있는 거, 그 정도를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강의 계획서에 제한되는 기본권, 위헌 심사 기준, 위헌 판결 합헌 쟁점 등 출제 포인트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손가락에서 볼 것은 이 부분인 겁니다. 그렇죠? 제한되지 않는 기본권, 심사 기준, 위헌 판결인데 합헌 쟁점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손가락에서 추가로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가 40점 이상이다 이러면 이 세부 쟁점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고, 아직 30점대다 그러면 뭐부터 알아야 돼? 판례 결론. 판례 결론부터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셨죠? 그렇게 해봅시다. 그래요. OT는 여기까지.